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교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단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끝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이우영입니다. 예, 그 다음은 김현철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면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희옥 교수님이십니다. 네,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입니다. 예, 오늘 세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주제 자체가 조금 무거워서 학생분들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신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분 모두 국내에서 매우 유명한 교수님들이시고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시면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현재의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난 북미 간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더 이상 진척되고 있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도 지속적으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남은 임기 동안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과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모두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교수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좀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7년에 북한이 핵무장 완성을 향해서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핵실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도 있었고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악화가 됐죠. 그런 상황에서 2018년에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군사분야 합의서라든가 또는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단초를 만들어냈고요. 2018년 6월 달에는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 간의 최초의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문은 앞으로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원칙적인 합의도 중요하지만은 그 비핵화에 대한 실행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에서 결국 합의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교착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요. 하노이 회담 이후에 한반도 질서의 특징이라고 봤을 때는 북중 관계는 밀착하고 남북 관계는 좀 멀어지고 북미 관계는 교착 상태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지금 장기 교착 중인 이 협상을 재개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이희옥 교수님께서는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북미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북한이 이 중국하고 더욱더 밀착하려는 경향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이 대중 정책 혹은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평화 프로세스 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 성과가 하노이 정상회담까지는 동력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교착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원인을 보면 9.19 공동성명의 합의 정신들을 좀 선제적으로 지켜나가면서 양보의 기초에서 이 문제의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동기가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착 상태가 오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지금 이 교착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평화의 제도화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건지, 아니면 이 평화의 제도화에 새로운 돌파력을 부과를 해서 조금 더 평화를 좀 공고해 갈 건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북핵 문제가 생각보다는 남북 한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중 관계라든지 또 주변 정세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미중 관계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간에 한반도 문제가 이런 상태의 교착 상태가 지속이 되면 한반도 문제가 종속 변수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시간이 결국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중심성을 좀 회복하려고 할 것인지,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찾을 것인지를 좀 깊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유영 교수님께는 사실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 남북한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톱다운으로 진행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상에서 한국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조금 이견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창을 좀 열어달라는 요구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우리 사회, 우리 국가들 포함해가지고, 이제는 어떤 정책이든지, 정책이 아무리 좋든, 나쁘든 간에, 사회적 지지라든지, 사회적 동력이 없으면은 좀 그 정책에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고, 좋은 결과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된다고 하겠지만, 요즘은 그 궁극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한테 동의를 얻는 건 아니다, 이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냉정히 본다면 지금 앞에 두 분께서 얘기했지만 그 남북 관계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경색된 지 이제 몇 년이 흘렀지만은, 그 이전에 평창 이전을 또 생각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최소한 그 이전에 평창 이전에 혹은 정상회담 이전에 있었던 어떤 전쟁의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잊어버려도 될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평창 올림픽 이후에 정상회담 3번,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회적인 열광 정도의 굉장히 지지가 높았던 건 분명한 사실인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당장 가시적인 결과가 얻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회담이라든지 이런 접촉 자체가 바로 평화를 가져올 거라는 좀 환상이 있었던 것도 분명히 있고, 그건 아마 정책 담당자나 시민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이 이제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졌던 그냥 실망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 긍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측면인데 굉장히 좀 급하지 않습니까? 빠른 결과를 바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좌절과 실망감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정상회담이라든지 하노이까지 이르는 과정에 있었던 평화적 분위기에 대한 어떤 좌절이 시민사회에서는 역으로 일부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북한에 대한 어떤 혐오라든지 이런 걸로 또 가고 있고, 우리 사회 뿌리 깊은 그 남남 갈등의 구조에서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정쟁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걸 부각시켰고,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의 현재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우려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2017년, 18년 이런 데 있었던 그런 성과들이 너무 부풀려서 기대감을 많아졌고, 그것이 좌절됐기 때문에 또 역으로 그만큼보다 더 큰 어떤 실망감으로 와 있는 것이 지금이 그 보통 시민사회, 특히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두 분 교수님 얘기했듯이 북미 관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 남북 관계 개선할 필요도 있겠고, 동북아의 국제적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이런 평화에 대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보통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인데 일련의 사건들로 해가지고 겪어선 어떤 그런 잊어버렸던 혹은 좌절했고 혹은 옆으로 밀어놨던 평화에 대한 갈망, 남북관계 개선이 얼마나 내 삶에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다시 좀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재가동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대북 제재와 관련된 문제들일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5.24 5월 24일이 지나면서 5.24 조치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의 일부의 목소리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도 이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대북 제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 대북 제재 국면에서 어떻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김현철 장관님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그 제재라는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쭉 이어져 왔던 거고요. 결정적으로 제재의 범위와 제재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는 2017년입니다. 2017년에 북한이 다양한 핵실험과 ICBM 발사와 기타 등등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결의안이 4개가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재는 2017년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4개의 제재 결의안의 내용은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 이전의 제재는 주로 북한의 군수 물자라든가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나 기술, 금융 이런 거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면은 2017년부터는 포괄적으로 북한 경제력을 약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인 광물 수출을 금지시킨다든가 해외에 북한의 노동자들을 금지시킨다든가 수산물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스냅백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냅백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합의를 지키면은 제재 완화를 약속대로 해주는 거고, 만약에 합의를 어긴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원상복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스냅백 방식이라는 거는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종의 비핵화 조치를 좀 더 전진시키기 위한 이게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도 북핵 협상에서도 이런 스냅백 조항의 유연한 적용, 그리고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제재를 좀 더 뭐랄까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해당 국가의 지도부가 타격을 받기보다는 그 해당 국가의 취약계층이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재는 인도적 위기를 가져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제재 적용에 있어서 인도적 위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사실은 이 남북한의 인도적 지원 문제가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그 한국의 대북 지원 시민단체들은 이 북쪽에 이제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우리 시민사회의 입장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크게 입장이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정부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하고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개선한 부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그 지침도 바꾸고 또 협력기금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내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은 많이 풀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도적 지원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제재 완화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너무 경직되게 운영된 측면들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북한은 주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중국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 악화뿐만 아니고 민간 단체의 대북 지원도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이후에는 북한이 문을 닫으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 이에 대해서 유영 교수님께서 이 대북 지원 시민단체들의 입장과 그 단체들이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현철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기본 입장은 뭐 정부하고 시민사회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뭐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정부 쪽은 뭐 외교 관계라든지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국제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약간의 그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좋더라도 이제 받는 쪽에서 북한 쪽에서 또 일정한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현철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그동안 북한 쪽에서 특히 남쪽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 지역이었거든요. 최근에 한 1, 2년 동안 특히 하노이 결렬 이후로는 더 그게 강해졌었고 그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그 막혔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인도적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 같은 건 여전히 큽니다. 예컨대 뭐 코로나도 그렇고 뭐 영유아 문제라든지 보건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적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정치 환경을 떠나가지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그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기구와의 협조 이런 것들인 거죠. 사실은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이 한쪽에서는 필요하고 지금 있는 환경 안에서 어떤 시급한 문제들 이런 문제를 위한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남한하고의 관계보다는 중국하고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방금 이제 그 제재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어떤 변화라고 하면은 과거는 한반도 3원칙에 따라서 아주 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 협상을 통한 해결 이 원칙이 있다가 최근에 이제 북미 관계가 교착되면서 북한이 일종의 쌍중단의 하나의 중단대를 사실상 잘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실험이라든지 ICBM의 뭐 추가 발사라든지 그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여기에 상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상 북중 간의 비공식 교역을 통제하는 건 물리적으로 사실 어렵거든요. 당의 고위 간부들이 거의 대부분 다 북한을 방문을 해서 4대 합의를 이미 했습니다. 그게 하나가 인도적 지원, 농업, 관광, 의료. 이게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 북중 간의 경협들이 조금 활성화되는 조치가 있었는데 제재에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영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재 밖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하고 있는 차에 코로나 사태가 되어서 국경이 봉쇄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동아시아의 전체 평화 관리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조치와 이 대북 제재 해제 문제가 매우 긴밀하게 연동되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가지고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서 아마 중국이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한미 동맹의 어떤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한미 동맹이 더욱더 이 강화되는 국면 속에서 사실은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이 지점은 사실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 사이에서 사실은 조금은 난처한 어떤 국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또 향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국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우선 김현철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한반도 질서를 우리가 평가하고 앞으로 전망을 할 때 이 미중 간의 이 전략적 경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전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 현실은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또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군사 분야로 보면은 뭐 지금은 이제 남중국해나 또는 뭐 대만 해협이나 이쪽에 긴장이 높지만은 이게 한반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특히 이제 뭐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든가 한미동맹의 일종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뭐 다양한 움직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면은 평화 프로세스하고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미중 전략 경쟁을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미중 협력과 어떻게 분리해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사 분야에서의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평화 프로세스로 전환하는데 비용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핵 협상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 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자, 이어서 이혁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미중 간의 이렇게 전략 경쟁의 양상이 하나는 대결, 그다음에 뭐 협력, 경쟁, 또 맨 그 좀 진보적인 그룹에서는 탈패권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탈패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미국의 주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체제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완전한 디커플링이 이 상호의전이 무기화된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아서 결국 기술과 경제를 둘러싼 전략 경쟁이 첨예하게 진행이 되면서 군사 영역의 대결까지 지금 이전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태가 지금 이제 미중 관계 국면인데 문제는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중국이 반응해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국력의 한계 때문에 여기서 맞부딪혀서 강대강의 국면으로 가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력 양성론이라든지 준비론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 주류의 견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세계 질서를 움직여가는 축은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우리 QR코드로 한번 하루에 중국에서 QR코드로 결제하는 건수가 16억 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1년 동안 쌓아지는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다양성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수집하는 다양성보다는 한 시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집중성들이 갖고 있는 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발전하게 되면 양자 컴퓨터 기술로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 외교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섬세하게 구성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남북관계가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남북관계 문제를 국제문제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분단국가의 속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교량국가, 중추국가라고 하는 많은 그 외교적 담론을 극복해 나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출발해서 문제를 보는 그리고 사안을 굉장히 잘게 쪼개서 외교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의 미디어나 일부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 한미, 그다음에 한중 관계에서 이 과거와 같은 어떤 이 편승외교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어떤
진영에 편승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정부의 어떤 모습들, 최근에 이 미국하고 더 동맹회를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날카롭게 중국과 대립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외교의 이 방식은 어떤 특정 이 국가하고의 동맹을 강화하고 편승하고 이러한 부분들만이 우리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외교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 여러분들도 좀 이번 이 두 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실 북한 입장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특히 8차 당대회가 있었고 8차 당대회가 있고 나서 사실상 이 북한의 대남 그리고 대미 정책의 어떤 변화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대단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이우영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이혁 교수님도 얘기하신 변화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과하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의 보수적인 집단들은 한국 전쟁 이후로 북한 보는 시각이 안 바뀌고 있고 저희 진보적인 집단들은 80년대 이후로 근본 방향은 바뀌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바뀌는 게 많습니다. 예컨대 특히 김정은 정권 이후로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국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주의가 강화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민족의식에 약하는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에서 국가를 중요시 여기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남북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우든지 90년대 같은 체제 위기는 다시 오진 않을 것이다, 북한이. 이제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제는 극복에 어쨌든 경험도 생겼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위기는 위기지만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위기는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게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도약적 발전이란 것은 여전히 제재 국면이라든지 국제 환경 속에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북한적 기준, 우리 기준이 아니라 대외적 기준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런 위기 상황은 이제 안 올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럭저럭은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지 않은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굳이 이제 예전같이 좀 표현이 좀 우기고 이런 식은 안 먹히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였지만 그래도 꼭 요번에 안 된 건 안 된 걸로 가는 것이 북한 체제에서 보면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어떤 그런 것의 연장성에 수년 동안 계속 그래왔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된 건 안 된 거고 성과는 성과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꼭 이분법적으로 그걸 좀 너무 주목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교수님께 사실은 병진 노선을 이제 김정은이 2018년에 이제 중단할 것을 사실상 얘기하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대북 제재 국면이 지속되고 아까 이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코로나 국면까지 겹쳐지면서 사실은 이 북한 자체가 경제 건설에 이 총력을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진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다시 그러면 북한은 과거의 병진 노선으로 돌아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8차 당대 이후에 어떤 지금 변화를 일궈내야 될까요? 이제 북한이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재래식 군비에 대한 투자를 경제 건설로 돌릴 수 있다 하는 논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현실에서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 파키스탄 사례를 보면은 핵 보유를 한다고 그래갖고 재래식 군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소규모 어떤 지역 분쟁의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유영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이게 국가주의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민족에 대한 관심과 의지와 우선순위가 낮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중 관계가 밀착하면서 남북 관계가 멀어진 측면들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남북 관계라는 게 우리 이제 분단 국가고 그거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부정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사례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2019년 5월 달에 북한을 휩쓸고 이제 우리한테도 이제 와서 강화도에서 김포에서 우리가 남하를 총력전을 벌여서 남하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근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동쪽으로 가서 2년 반이 됐는데도 지금 태백산맥까지 가서 남하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 야생 멧돼지를 통한 전염이 계속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야생 멧돼지라는 게 DMZ, 비무장지대 전체에 대한 공동 방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남쪽을 아무리 철조망을 치고 사냥꾼을 동원해서 개체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코로나 가축전염병도 그렇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한 국가만 해결된다 그래갖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전염병이라는 것은 연대와 협력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외교적인 문제에서 시작을 한 거지만은 국내 정치적으로 남북 관계의 원심력, 남북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게 정책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앞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결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결국 코로나를 극복을 해야만 인적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적 접촉이 돼야지 민간이든 정부든 만나서 접촉을 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하는 건데 그게 현재와 같은 북한의 방침이라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수님, 중국은 지금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어떤 이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정부는 중국 정부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중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뭐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공동 방역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국경이 완전히 봉쇄를 통해서 시작을 했고 북한과 중국은 또 남북한과는 다르게 둘 다 국가를 락다운 방식으로 봉쇄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공동 방역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재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제재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사회자께서 의사 조치를 해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논쟁들도 매우 중국적 방식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5.25 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냥 의사 자체를 왜 해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걸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매듭을 짓고 다른 걸 하고 이런 방식을 하다 보면은 그 굉장히 많은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탄력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북한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한국 사회의 어떤 남남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인권을 문제를 둘러싸고 또 지금 한국 정부하고 지금 현 미국 정부하고 입장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새롭게 들어서면서 이 인권 문제를 이제 공론화하려고 하는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 공론화는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또 관련 짓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이 대북전단지 살포와 관련된 문제들도 연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한국 사회 내부에서 또 정부와 시민사회 또 그리고 시민사회 내부에서의 또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책일 것인지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북한 인권 얘기하는 사람들에서 좀 비판적인 거는 남한 인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왜 북한 인권만 떠들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권 문제, 저는 전에부터 우리 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계속 하셨던 분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도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인권을 중요시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문제를 계속 북한 인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보편적 국내 인권이 기본이지만 대외적 인권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통일부는 그쪽은 아니거든요. 남북관계 개선을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다양성 있게 얘기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북한 인권은 정치적 인권도 있지만 정말 인도적인 측면, 소위 그 A규약, B규약에 A규약에 들어가는 인도적 문제, 경제사회적 권리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좀. 그러니까 인권 문제도 얘기하는 사람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겠고, 인권도 단일 인권이 아니라 다층적 인권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거에 진정성이 있게 되면은 그거는 좀 더 어떤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단지 문제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단지 문제는 저는 우리 국가에서 그거를 인권이라든지 이거와 연결시키는 것은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 그 전단이라는 건 어쨌든 대외적인 행동이에요.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틀에서 가야 되는데, 그걸 인권 문제와 해결하는 거는 연결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 북한 인권과 연결시킨다면 그거는 냉정하게 좀 우리가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데 그 얼마큼 도움이 되냐라는 거와, 그걸 통해서 역으로 인권을 억압받는, 특히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공포를 느끼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누구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누구의 인권을 보호한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분들이 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더구나 전단지문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약속에 대한 문제가 있겠고, 정상 간에 합의된 거에 대한 합의 위반이 있겠고, 혹은 북한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본에다가 전단지를 뿌린다?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걸 저는 어쨌든 좀 섞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좀 보고 있습니다. 김해철 교수님 다음. 예, 이게 저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의 원칙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다룰 때는 자유권과 일종의 사회권을 동시에 균형 있게 다룹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또 인도적 협력의 중요성도 같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균형감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단지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전단지 문제도 비핵 물체를 이용해서 선전물을 심리전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제법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 국제민간항공기구, 우리가 그 이카오의 규약에 보면은 그 명백한 불법적인 내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국제법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이우영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인권 감수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이와 전혀 상반되는 행동을 하면서 인권을 개선시킬 수는 없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 인권 문제는 실질적 개선이 중요합니다. 비난이나 이런 것은 쉽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가 안고 있는 그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고 개방하고 교류하고 협력을 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포괄적 관계 속에서 인권을 얼마만큼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미국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인 테러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 왕세자를 제재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국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명확하게 밝혔지만은 중동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든지 간에 나름대로의 그 포괄적인 관계, 평화정착이나 이런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결합해서 접근하는 것이지 모든 문제에 앞서서 그걸 앞세우는 건 아니다. 미국조차도 그런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외교정책에서의 그 인권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상식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뭐 두 분이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틀에 보면 우리가 정치학, 정치 사상 이런 게 보면 정의론 이거 배우고 우리 한간에 베스트셀러 됐던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정의가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제관계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용이 될 때 우리가 훨씬 국제적인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권과 주권의 문제를 그 경계를 어떻게 변별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특정 국가의 주권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국내 정치적인 행위를 외부에서 과도하게 개입했을 때 생기는 이 문제에 대한 적용의 범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 나가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좀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전단지 문제는 아까 이제 법적으로는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냥 우연한 기회에 전단지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굉장히 저급한 이런 방식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들이 정당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성취했던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투영되는 것이 좋을지를 한번 뭐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아까 전에 끝내기 전에 김현철 교수님께서 아까 전에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위권과 사회권 개념으로 이제 분리해서 봐야 하고 모두 총괄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있는 하나의 인권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정치적 자유,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 문제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접근들이 가능하다는 생각들 자체가 사실은 인권주의적인 접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이 제시하는 인권 중에 이 사회권에는 식량권, 생명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식량 부족 상태에 있는 국가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코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사회권 개념이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세 분 교수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생들, 20대들에게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돼서 혹은 이제 이 남북한 통일과 관련돼서 통일 문제와 관련돼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듣는 거로 마지막 인사를 가늠할까 합니다. 먼저 김현철 교수님부터. 예, 뭐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뭐 생활을 하는데 지금 20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불만도 높은 것 같고요. 특히 평화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평화나 통일이라는 거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가 20대 학생 여러분을
통일 미래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일의 주역들이고 또 그것을 담당해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문제가 뭔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통일 문제나 평화 정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공부도 좀 하고 대화도 나누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유영 교수님. 네. 저도 뭐 지금 얘기하신 거에 전반적으로 좀 동의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좀 평화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북한 문제나 통일 문제를 그냥 보편적인 문제로 가자. 그래서 저는 이제 탈북자 문제 이런 거 할 때도 그 얘기하는데, 탈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내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나 뭐 결혼 이주자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성적 소수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해봐야 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나 북한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나 차이가 없다. 그런 좀 보편적인 삶에서 통일 문제나 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부담되지 않을까? 그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건 좀 통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하는 것이고, 뭐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잘 지내는 것은 이제 조금 준비를 좀 해야 되겠지만, 그 준비가 별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수자들하고 잘 지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자체가 저는 그냥 평화고 통일 준비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금 더 가면은 잘 지내려면 좀 잘 알아야 될 테니까, 이 친구들이 뭘 하고 있고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런 관심은 그다음에 조금 더 부과되겠죠. 그런 것들이 가야지 않을까. 내 주위에서 보편적인 맥락에서 한번 이 고민들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 교수님. 예, 저는 학생들이 오늘의 시대에는 어떤 학생들을 요구를 할까?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해답이 범용화된 시대입니다. 솔루션은 너무나 넘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 시대와 이 사회에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하는 학생들을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에 따라서 해답은 범용화되어 있습니다. 정 어려우면 AI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동양의 사고방식은 매우 관계론적인 사고가 있잖아요. 서양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인디비주얼리즘이라는 것들도 사실 나눌 수 없는 인디바이드된 상태를 우리가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하는데, 관계론으로 사는 거는 국제관계도 인간관계의 연장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고 국가와 국을 국제라고 하잖아요. 공과 공을 공간이라고, 시와 시를 시간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북한을 볼 때 또 이런 세계 문제를 볼 때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융합하고 복합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 아니라 관계론적으로 사고하다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좀 단편적이고 너무 과도하게 이데올로기된 거로부터 자유로운 상상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들은 아마 학생들이 잘 생각해 나가면서 미래 사회를 한번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 교수님 말씀대로 이 사실 세상과 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내가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없으면 사실 살아갈 수 없죠. 오늘 세 분 교수님께 들은 이 말씀들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